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음주운전과 사회 이사 등재 논란으로 자정을 넘겨 마무리됐습니다. 김상곤,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총공세도 이어지고 있어 인사 채택 여부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네,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음주운전 또 사회기 이사 겸직, 주식 보유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또 몰랐다만 반복하는 조 후보자에게 여당에서도 질책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그게 이제 조대엽 후보자 같은 경우에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음주운전 문제가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회이사 겸직 문제도 학교에 사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학교에 있지만 사회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발기인데 무슨 뭐 이게 또 영업하는 그런 회사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에 사회이사를 하려면 반드시 총장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어제 그래서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강하게 이제 질문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몰랐다고 얘기해요. 몰랐다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뭐 할 말은 없어지는데 몰랐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절차상 하게 돼 있는 걸 하지 않고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학교 차원에서 징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그런 부분이 본인이 몰랐다고 해명을 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음주운전 관련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천막농성하고 있어서 거기서 같이 술을 마셨다고 했는데 학생들은 자기들은 술을 마신 적이 없고 농성 중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거짓말 논란에 또 휩싸이게 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 그 회사에 이사로 사회이사로 근무하면서 본인은 사회이사를 한 줄도 몰랐고 회의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모 방송사에서 방송한 내용을 보면 사회이사에 5번 이상 참석한 걸로 돼 있고요. 인감도장이 거기에 찍혀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도 인감도장을 맡겼다고 얘기를 해서 그것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해명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 해명이 명쾌하게 의문을 다 풀어주는 해명적으로는 가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그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감증명서 제공 경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감이 여러 차례 쓰이지 않았냐 이렇게 사실을 제시했더니 후보자가 제자인 회사 대표를 믿고 맡겼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이 해명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의혹이 있을 때 그 의혹 자체의 크기보다도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보통 사람들이 좀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남의 탓을 하거나 사실 좀 거짓말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이제 조 후보자의 경우에 인감증명서를 몇 년 동안 그야말로 그 자기 후배한테 맡겼다. 그래서 그 한국 여론 방송의 어떤 발기인도 되고 사회이사도 했다라는 얘기를 해명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인감은 자기 부부지간에도 사실은 잘 넘기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사실은 이제 인감을 어떻게 떼야 될 때는 물어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에 아주 그 정말로 믿는 후배를 생각해서 맡겼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후배와의 관계가 어떻길래 그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보통 이게 이분이 좀 자기 앞가림이 좀 안 되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의혹 자체의 크기보다도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이 인감에서도 해명 자체가 상당히 상식적이지 못하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좀 1박 2일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논문 표절, 사상 검증이 핵심 쟁점이었는데 또 산업연구원 규정을 위반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렇게 또 새롭게 제기가 됐죠. 그러니까 새롭게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이게 좀 규정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산업연구원에서는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2년 동안 7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학기에 1과목을 수강하고 나머지 3학기에 2과목씩 수강하니까 나머지 3학기에 6과목, 그다음에 첫 학기에 1과목, 그래서 7과목을 수강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김상 후보자 같은 경우에 산업연구원에 근무하면서 20과목을 수강을 했다. 그러니까 규정보다 훨씬 많은 과목을 수강하게 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근무 시간에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었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규정을 어긴 건 맞는 것 같아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보다 많은 수업을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해명을 해야겠죠. 왜 그렇게 많은 수업을 듣게 됐는지. 만약 그렇게 많은 수업을 듣게 되면 업무는 상당히 많은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저도 대학원 석사 박사를 다 했지만
보통 대학원생들이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그냥 다른 직업 없이 학교만 다니더라도 대체적으로 많아야 4과목, 예. 3과목에서 4과목 한 학기에 듣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뭐 수업을 듣는 시간 이외에도 과제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직업이 있으면 직장을 다니면서 한 학기에 뭐 5과목, 6과목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쉽게 납득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해명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 부실하게 수업을 듣는 거 아는지 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규정하고 어긋난 부분이니까 어떤 이유로 이렇게 했는지를 해명하지 않으면 또 다른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한국당에서는 뭐 김상곤 가짜 인생이다, 강남 좌파의 역겨운 위선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하면서 좀 반대를 하고 있고 바른정당은 물론이고 국민의당, 정의당에서도 지금 질타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제2의 낙마자 나올 것 같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 조대엽 후보는 좀 자기 앞가림이 안 되는 분인데 그 김상곤 후보는 좀 본인한테 미안하지만 상당히 얼굴이 좀 두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이분은 사실은 젊었을 때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그런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 전태일 노동대학에서도 사회주의를 상상하자, 자본주의를 전복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사회주의 교수 협회 또 상당히 그 수장도 역할도 했고 예.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기를 나는 자본주의 경영학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은 사실은 저 분이 전향을 했구나라고 국민들이 보기보다는 저분이 속마음과 다른 얘기를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내가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다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리고 또 이 논문 베끼는 문제도 그 당시에 관행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그럼 같이 논문을 썼던 교수들 여기 앞에 최진봉 교수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을 같이 도매금으로 같이 욕먹이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김상곤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떤 그 공직을 맡기에는 너무 좀 이중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자유한국당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당에서는 추경 예산안 관련해서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서 분리 심사를 좀 요구하고 있죠. 근데 그렇죠. 야당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 인사 임명을 강행할 경우 협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마음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여당에 좀 돌파구가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돌파구라고 하는 건 사실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국민의당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당이 협조 안 하면 이제 추경 예산안 자체 심사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버려요. 지금까지는 국민의당이 협조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심사에까지는.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라도 세 개 정당, 정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그다음에 민주당 그렇게 또 하나 있죠. 국민의당 이렇게 4개 정당이 함께하면 할 수는 있었어요. 그리고 또 동의가 어느 정도 됐었고요. 합의가. 그런데 국민의당이 지금 혼란에 빠지면서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주당이 뭐 대놓고 지금 국민의당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당은 또 거기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또 추경 예산안 심사에도 삐걱거릴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추경 예산을 빨리 처리해야 되고 청와대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치적 상황 자체를 보면 이게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 또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거를 분리해서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예를 들면 임명안 같은 경우는요. 장관 임명의 모든 정권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반발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추경안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사안이에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 두 개를 반드시 연계해서 갈 것이고요. 계속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뭐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국민의당이 지금 혼란에 빠지면서 다시 문제가 좀 복잡해진 상황. 그래서 추경 예산안이 처리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게 지금 정치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도 있었죠. 뭐 중점을 두는 부분은 달랐습니다만 나름 동맹과 북핵 문제 관련해서 성과를 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두 분께 공통적으로 문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경색 정국을 돌파할 원동력이 될 수 있을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뭐 많은 언론에서는 이제 일정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피셜 워킹 비지트라고 해가지고 공식 실무 어떤 방문 그 수준이었는데 사실 이제 미국에서 블레어 하우스를 이제 3박 4일로 내주는 등 상당히 이제 그 스테이트 비지트 국빈 방문급의 어떤 그 예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떤 화려한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견주어 보면은 가장 많이 사실은 이견을 공식적으로 노출했어요. 그동안에 이제 사실 한미 관계가 가장 안 좋았다고 하는 노무현 부시 회담에서도 사실은 그 두 분이 공식적으로 그 회담을 결과를 발표할 때는 한미 동맹은 영원하고 그리고 북핵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라는 식의 어떤 추상적인 수준의 합의를 발표했는데 실제 이번의 경우에는 크게 대북 관계와 그다음에 한미 통상 관계에서 두 분이 명확하게 이견을 노출했어요. 대북 관계에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야 된다. 분명히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전략적 인대의 단계는 끝났다. 이제 압박을 다양한 옵션을 갖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서로 이견 노출됐구나. 앞으로 이 부분을 사실 어떤 실무적 고위급 회담에서 조정해 나가는데 상당히 많은 난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 하나 하고, 그다음에 FTA 관련해서도 한미가 서로 어떤 교류하고 어떤 서로의 윈윈 되는 것으로 가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FTA는 불공정하다, unfair하다, not fair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어떤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발언한 것은 앞으로 실무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미 정상회담은 둘 간의 서로 이견, 단순한 또 이해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좁혀나가기 위한 출발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군요. 역시 한 말씀해 주시죠. 뭐 이제 저는 그러니까 차 의원님 말씀하신 두 번째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죠. 그러니까 한미의 무역 불균형, 특히 이제 자동차, 그다음에 철강 이 두 문제를 거론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거는 결국 압박을 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준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경제 협력이 중요하고 상호 호혜적으로 풀어나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즉답을 피하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압박을 가하자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보다는 수용하는 듯 하면서 약간 피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한미 무역협정은 또다시 이제 실무적인 논의가 있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정상이 그거 가지고 뭐 디테일한 부분까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을 피하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끌어간 건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한미 FTA에 대해서 당사자들이나 실무진들이 만나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제 반영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한 가지 좋은 성과는 앞서 지적했듯이 북핵 문제라든지 한미 동맹의 문제에서 의구심도 많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막 트럼프를 추켜 세우고 미국이 없었으면 자기도 없었고 본인도 없었고 한국도 없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성공이고 미국의 성공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의 독립을 도와줬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해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했다.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의회에 있는 의회 지도자들도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으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한미 동맹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부분 노력하는 부분이 많이 비춰진 부분은 우리나라 국내에 많은 이제 이 한미 동맹의 불안함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불식시켜주는 그런 의혹이나 의심을 불식시켜주는 그런 요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 이것이 이제 저는 차후에 돌아와서 이런 성과들이 또 지지율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서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이야기를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나눌 텐데 안철수, 박지원 등 이제 국민의당 지도부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앞서 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듯이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자 안철수 의원은 이제 침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결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오늘날 그 국민의당 사태는 이미 지난번 대선 이후로 예측된 사태입니다. 정당이라는 것이 선거에서 지면은 사실은 이제 지지 기반들이 빠져나가면서 어떤 여러 가지 그동안에 그 감춰져왔던 문제들이 노출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구성을 보면은 상당히 중도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질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호남과 수도권이 결합되어 있고 그다음에 성향으로는 중도와 보수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서 이것들이 어떤 승세를 탈 때는 어떤 이렇게 가운데로 구심력이 생각해서 뭉쳐지지만
어떤 하락세일 때는 서로 다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서로 책임을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면 분열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또 다 다운되고 이런 식으로 양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국민의당 사태를 그렇게 봤을 때 안철수 대통령 전 후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와는 상관없이 당분간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 앞으로도 계속 또 이렇게 잘 될 것이다. 이런 보장은 또 없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불길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좀 이런 상황을 좀 인내 있게 잘 대응한다면은 저는 또 국민의당에도 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안철수 대표의 인내 있게 잘 대응하는 것은 지난번에 그 대선 직후에 했던 그 선관위 비용, 홍보 비용 보전 받을 때 너무 조급하게 대응하면서 스스로 괜히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벗어버렸어요, 당대표를.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특히 언론에서 여당의 힘을 입어가지고 안철수 대표를 맹비난하는데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너무 위축될 필요 없다. 저는 이런 생각 듭니다. 예. 네, 이런 이야기를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했거든요. 민주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당 죽이기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역공에 나섰는데 이게 좀 전환할 수 있는 효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해명이 명확하고 분명해야 되고 책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책임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몇 가지 지금 이 문제가 점점점 확산되고 있는 요인의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안철수 전 대표죠. 안철수 전 대표가 이유미 씨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는 게 공개가 됐어요. 본인도 인정을 했고요. 그 문자 내용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제발 고소 취하를 부탁드립니다. 이 일로 구속당한다고 하니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유미 씨가 안철수 전 대표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이걸 받았다는 것까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용이 뭔지를 이해를 못했고 그래서 단문도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내용이 뭔지를 모른다고 하면 모르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모른다고 하면 일반적인 반응은 뭡니까? 확인하는 문자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죠? 왜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셨죠? 라고 하는 단문을 보내는 것이 상식적인 건데 내용도 이해를 못했고 그래서 단문도 보내지 않았다는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박지원 전 대표죠.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도 5월 1일 날 문자와 여러 가지를 받았다고 본인은 인정 안 했습니다만 비서가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5월 1일 날 받았고 5월 5일 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 4일 동안 박지원 전 대표는 보지도 않았고 확인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서관이 받아서 그걸 스스로 혼자서 판단해서 이거 보고 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보좌진이나 비서진이 이건 상당히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뭐 메가톤급 영향을 미치는 선거 과정에서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걸 4일 동안이나 계속 묵히고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본인은 모른다고 하지만 상식의 차원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박주선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실체를 깨끗하게 다 밝히고 나서 당을 쇄신하는 쪽으로 갔을 때는 국민의당이 다시 설 수 있겠지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검찰이 확인 안 한 부분까지 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유미 씨가 조작한 사건도 조사를 하지만 이게 윗선으로 가면서 확인이 안 되고 발표되는 과정도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만약 발생하게 되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유미 씨가 책임을 지면 돼요. 법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까지 마치 무슨 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처럼 공모한 것처럼 아니면 보고받은 것처럼 이렇게 그 상당히 좀 특히 여당 쪽에서 몰아붙이는데 그런 건 아니다. 이유미 씨가 책임을 지면 된다. 다만 박주선, 안철수, 박지원 등 당 대표부는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치 사법적인 책임이 있는 것 같이 몰아붙이면 안 된다.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제 생각에는 뭐 그것을 갖고선 지난번처럼 선관위 홍보비 때처럼 모든 걸 그냥 뭐 후루를 벗어 던지고 이런 것들은 저는 맞지 않다. 일정한 부분 그 당 관리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국민들께 사과를 구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한국당 얘기를 잠깐 짚어보면 한 이틀 남았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홍준표냐 원유철이냐 두 후보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은 뭐 예. 아직까지는 홍준표 후보가 예. 유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상황 분위기는 많이 안 좋아요. 홍준표 후보가 마지막 토론도 참여 안 하시고 예. 얼굴 붉히고 막 후배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막말도 하시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안 좋은데 뭐 전체적인 세력을 보면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그냥 밖에서 보는 사람 입장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홍준표 후보가 전체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만 된다고 예.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이제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하고 특수한 어떤 캐릭터랄까요? 그런 캐릭터가 자유한국당의 캐릭터와 연관되면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전체 이미지가 좀 실추될 수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좀 이렇게 뭐랄까요?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홍준표 후보도 물론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본인이 생각할 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만 또 일반적으로는 차 의원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니까 또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저 강경 발언을 하는데 그것을 예. 막말로 취급하는 것은 저는 뭐 특히 언론과 여당 쪽에서 상당히 자유한국당을 폄하하고 분열시키기 위한 예. 노력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면 제가 볼 때 홍준표 대표가 압도적으로 될 겁니다. 왜? 당원들은 알고 있어요. 다른 분들 그동안 당을 위해서 기여한 바가 뭐냐. 박근혜 대통령도 저렇게 망가지도록 저렇게 좌시하고 기여한 바는 있지만 당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들이 없다는 것을 그 당원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저는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